안녕하세요.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볼 줄 알게 됨을 뜻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저는 사람이 나이를 들면 마치 나무처럼 시간을 나를 강하게 해주는 비료 삼아 더 지혜로워지고 내면적으로 강인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질투도 비굴함도 무지함도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사라질 것 같다고 아주 단단하게 착각을 한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하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나이를 헛먹은 게 아니라면 그 경험에서 나 나름대로 배움을 얻기도 하고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연습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세월이라는 게 그저 나이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 집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모님과 저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당장 내일 걱정 없이 살만했어요. 부모님께서 잠을 줄이고 여가 생활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신 덕분이었죠. 하지만 그 빠듯한 살림이 더 어려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우유 배달 일을 하셨거든요. 요새는 프레시 매니저라는 명칭도 생기고 전동으로 끌고 다니면서 배달 일을 하시지만 어머니가 한창 일하실 때는 수레에 우유랑 요구르트를 가득 싣고 배송 지역 이곳저곳을 발로 뛰어서 배달하셨었어요. 어머니는 그 일 덕분에 저희를 먹이고 입히고 본인 건강도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다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하신지와는 상관없이 비극이 찾아왔죠. 어머니께서 배달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배달을 하시던 어머니를 못 보고 속력을 내던 차가 그만 어머니를 치었고 어머니는 차 아래 두 다리가 끼이셨어요. 어머니께서는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애인 1급 판정까지 받으셨죠. 남들이 보기엔 저희 집안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을 거라 생각하지만 생활이나 상황이 안 좋아진 건 물론 사실이지만 저희 가족은 세상이 끝났다고 한순간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동생도 당장 장애인 판정을 받은 어머니와 혼자 가족 3명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께서 얼굴의 미소를 잊지 않으시니 단 한 번도 불만을 가질 수 없었고요. 어머니는 이제 일 안 하고 우리 유정이랑 성일이 얼굴 하루 종일 볼 수 있다고 웃으면서 말하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때 하시던 일의 벌이만으로는 부족했다 느끼셨는지 바로 다른 일을 알아보셨어요. 친구분을 통해 도배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바로 현장에 나가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께서도 종종 동네 아주머니들의 도움으로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시곤 했고요. 인생에서 어떤 시련이 있어도 포기도 좌절도 일체 내면에 들이질 않는 부모님 아래서 저와 동생은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또래보다 더 빨리 취업을 했어요. 눈을 낮출 줄 알고 뭐든 주어짐에 만족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제 능력을 평가절하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객관화를 잘 했달까요? 저는 20대 초중반에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 하청 공장에 생산직으로 취업을 했고 지금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딜 가든 내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스승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부모님을 닮아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일하는 공장에서 저보다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네요. 저보다 2년 정도 먼저 들어온 기술 선임이었는데 공장 내부에서는 아주 유명했어요. 평판이 진짜 좋았거든요. 아래 사원들은 진짜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다 이 선임을 찾았어요. 무슨 사고를 맞닥뜨려도 성질 한번 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인사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인사부터 참 기분 좋게 잘했고요. 공장에서 스마일맨으로 통하던 이선임은 일도 잘해서
공장 내부에서는 적 한 명 없을 정도로 평판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예상하셨겠지만 그 이선임이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모두에게 친절한 남편과 저는 특별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연말에 있던 회식날이 있었던 일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서 그랬는지 좀 만취를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저랑 집 가는 길이 비슷해서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남편이 나섰답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가물가물 남편이 저를 얻고 택시에서 내려서 제가 자취하던 집 앞까지 데려다 줬던 게 아주 드문드문 기억이 나네요. 아침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숙취에 일어났는데 어쩐지 현관문 밖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문을 살짝 열고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남편이 저를 집 안까지 넣은 후에 본인 그대로 제 집 현관문 밖에 쓰러져서 잠이 든 거예요. 저를 집에 데려다 준 거에 모든 정신력과 체력을 다 쓰고 장렬하게 쓰러져서 아파트 복도에서 잠이 든 거죠. 저는 취객을 만나 놀란 이웃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남편을 깨워서 같이 해장을 하러 국밥집으로 간 기억이 나요. 함께 일한 기간은 짧지 않은데 저도 남편도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스타일이라서 친해질 계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좀 사적으로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둘 다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연인으로 발전했고요.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실 사소했어요. 남편이 저희 어머니를 보는 눈빛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이 주말에 제가 있는 동네로 저를 데리러 왔다가 저희 부모님을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오랜만에 제 얼굴 볼 겸 반찬 가져다 줄 겸 오셨던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나 자신이나 가족을 대할 때 그 미묘한 기류를 말이죠. 티를 완전히 내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불편해지고 이전과는 달라진 눈빛을 말입니다. 근데 남편이 휠체어에 탄 저희 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그 미묘한 기류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그때 저희 어머니의 몸 상태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때 쓰고 있던 모자를 얼른 벗고 까치 집진 머리를 빠르게 매만지더니 90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그냥 온 거라 이런 꼴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너무 편하게 입고 왔죠? 남편은 오히려 추리닝 차림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꼭 깔끔한 차림으로 찾아뵐 테니 지금의 모습은 잊어달라는 너스레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서 가신 후로도 부모님께서 날 추리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라고 걱정까지 하더군요. 제게 어머니에 대한 질문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엉뚱하고 사소한 점이 오히려 마음을 울렸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날 후에 남편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인지 하는 걸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그 청년 눈빛이 아주 좋더라 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도 성실하고 웃는 모습이 참 아이같이 순박하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나중에 남편과 저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 남편이 정말 말했던 대로 잘 입지도 않는 양복까지 맞춰 입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첫 만남을 그때까지도 기억을 하셨는지 현관문을 지나서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짓궂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 오늘은 아주 깔끔하구먼. 근데 난 이상하게 그 추리닝 차림이 더 정감이 간다. 남편의 특유한 친화적인 성격으로 첫인상도 그렇고 사위로서의 점수도 톡톡히 딴 거죠. 그리고 편견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부모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일 거라고 저희끼리 얘기도 했어요. 저는 그 당시 시댁에 아직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이라서 정확한 생각은 아니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간혹 콩을 심은 데 콩이 아닌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상견례 날 알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난 후라서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대강은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교육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을 한 시아버지께서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조용한 분이라는 것과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닫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 시어머니께서는 입이 좀 거친 분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피부과 실장으로 일하는 시누이도 잠깐 얼굴을 봤었고 변호사인 아주버님은 바쁘셔서 얼굴을 못 봤었고요. 시댁에서 식사를 할 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상견례 날 그런 폭탄을 마주하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폭탄은 바로 시어머니께서 터뜨리신 거였어요. 일단 예약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는 식당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다행히 룸에 자식이 아닌 입식 의자가 있는 식당을 예약할 수 있었어요. 근데 먼저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저희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남편이 처음 저희 어머니를 본 눈빛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시어머니의 눈빛은 있고 화기애애한 상견례 자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서로 덕담도 살아온 얘기도 가볍게 하면서 식사를 했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 얘기를 꺼내신 겁니다. 애들한테 집 얘긴 들으셨죠? 저나 애 아빠가 많이는 못해줘도 아들 장가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죠. 번지르르 하진 않지만 방 2개짜리 빌라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들었습니다. 저도 집사람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시겠죠. 저희도 애 아빠는 연금 먹고 사는 사람이고 저도 식당을 정리해서 넉넉진 않지만 어쩌겠어요. 며느라이 집은 더 힘드니 조금이라도 있는 데서 더 부담을 해야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는 뭐 집 해줬다고 나중에 해줬던 만큼 내놔라 하고 손 벌릴 생각 없습니다. 애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돼서 키워준 가페라 하는 것도 우습지 않나요? 사돈 어른도 아시겠지만 제 아들이나 며느리가 뭐 대단한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나마 같은 데서 공순이 공돌이가 지들 분수에 맞는 짝 만나서 다행이긴 해도 둘이서 뻔한 월급으로 애 낳아서 키우고 하면 몇 푼 모으지도 못할 겁니다. 거기다가 더 부담을 지어줄 수는 없죠. 그건 이해하시죠? 그러니 혹시나 나중에 돈 문제로 서로 민망할 일 없게 애들한테 손 벌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무슨 소리를 하시나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누가 보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 결혼시키면서 장사를 한 줄 알겠네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의 낡고 오래된 양복과 휠체어에 탄 어머니를 보고 지레 겁먹고 저런 소리를 하신 겁니다. 행여나 돈 없는 친정에서 저희 돈을 빨아갈까 싶어서 말이죠. 그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해서 안 해도 될 걱정을 한 움큼 삼키고 내뱉은 말들은 뾰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닌지 가라앉은 주변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집은 저희 쪽에서 준비했으니 혼수는 알아서 꽉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딸 시집 보내면서 그 정도는 준비가 돼야. 네, 잘 알겠습니다. 사부인께서 오늘 처음 저희 가족들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잘 알겠네요. 묵묵히 시어머니의 무례한 말을 듣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말허리를 끊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전보다 더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상을 깨서 유감이지만 사부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나 집사람이나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물론 감사히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으니 혼수는 저희 측에서 감당할 겁니다. 물론 제 딸이 결혼해서 써야 하는 것인 만큼 좋은 것들만 해줄 생각이고요. 제가 지갑은 넉넉지 않아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두둑합니다.
그저 제 옷차림이나 저희 부부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아예 낙인까지 찍어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심히 불쾌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들 문제로는 한 점 부끄러운 것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오늘 처음 본 사람에게 제 자식에게 염치 없이 굴지 말라는 경고를 들을 줄은 추워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부인께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자식이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한 사람 목 이상의 일을 해내는 제 딸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아무리 같은 부모라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줄 참 여러모로 오늘 놀랄 일이 많군요. 저희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고 시아버지께서는 바로 일어나서 고개 숙여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셨어요. 사돈어른,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이 궁핍한 건 오히려 제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이 식당 문 닫고 요새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제대로 판단을 못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시길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시아버지께서 바로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셔서 저희 부모님도 금방 사과를 받아들이시긴 했지만 그날 상견례 분위기는 참혹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후로는 진심으로 웃지 못하셨고 저도 남편도 행동이나 말이나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상견례 분위기가 안 좋긴 했지만 솔직히 통쾌하긴 했어요. 저희 아버지의 자부심에 상처를 냈는데 그 정도 질책은 당연했죠. 뭐 이런 잡음이 있긴 했지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께서 아닌 척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낸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전 이야기한 대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를 갖기로 했고요. 씁쓸하긴 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그 당시 남편과 제 벌이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엔 조금 빠듯했거든요. 저와 남편은 경제적 상황이 더 여유로워진 후에 임신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직 아이 계획이 없는 걸 기회로 남편이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일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말이죠. 급작스런 고백에 당황하긴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공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에 회의가 왔다니 그 기회가 아까울 수밖에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지금 저와 결혼하고 안정적인 와중에 아이가 없는 이 공백기가 기회라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뭐 저도 남편이 일을 할 때는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잘 알기에 생각보다 쉽게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할 수 있었고요. 남편은 본인이 계획을 세웠던 대로 퇴직금과 대출을 조금 받아서 치킨집을 열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의도치 않게 남편이 치킨집을 열었다는 걸 핑계로 몇 번 시어머니의 부름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결혼하고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특히나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신 후에는 더 그랬어요. 변호사인 아주버님은 39살의 나이에 평균보다 늦게 결혼을 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늘 결혼을 미루는 아주버님을 보고 직업이 좋으면 뭐하냐, 결혼도 못하고 이대로 죽을까봐 겁나는데 라고 걱정을 가장한 구박을 하시곤 했습니다. 성격 좋은 아주버님은 그저 허허 웃기만 하셨고요. 근데 그랬던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아주버님이 의사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부터 시어머니 눈에 아주버님은 오랫동안 결혼 못한 노총각 아들이 아닌 마땅한 짝을 기다린 인내심 많은 아들이 된 겁니다. 의사 며느리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표정 변화는 참 대단했어요.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무표정일 때도 되게 뚱한 인상이시거든요. 약간 심통난 불독 같은 인상이세요. 근데 의사 며느리가 시집 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진짜 행복한 말티즈 표정이 되셨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벌써부터 감이 오시죠? 네,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형님이 집에 들어오신 후로 아주 신나게 저와 형님을 비교하는 맛에 사셨답니다.
마치 게임처럼 말이죠. 처음 아주버님이 형님을 데리고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저도 남편도 아주버님이 다 같이 얼굴 보자고 하셔서 시댁으로 갔었거든요. 처음 만난 형님은 굉장히 얌전하고 단아한 첫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겉모습처럼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든 다 눈을 내리깔고 네, 아니요, 딱 이 두 가지로만 대답을 했거든요. 목소리도 굉장히 작았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무섭도록 단답인 대답을 들으시고도 무슨 나사 빠진 미소를 잃지 못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첫째 며느리는 그저 요조숙녀네, 요조숙녀야.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환자들이 목소리 듣기 좋다고 그러지, 응? 얼굴도 저렇게 예쁘장해서 환자들한테도 인기 많겠어.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오만 가지를 붙여서 칭찬을 하기 바쁘셨어요. 제가 아무리 저희 시어머니에게 예쁨 받을 마음을 오래전에 버렸다고 할지라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상처도 받고 질투도 생겼죠. 이게 형님 잘못도 아닌데 괜히 형님이 미워지려는 못된 마음도 진짜 5% 정도 생겼었네요. 금방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더 의식해서 형님에게 깍듯하게 대하기도 했고요. 저의 그런 내적인 갈등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기어이 제가 차별과 비교에 눈이 돌아버리는 꼴을 보셔야 했나 봐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 있는 명절에 거의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때 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돌아오는 명절에 늘 그렇듯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사오라고 했던 재료들 새벽 시간에 사서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갔습니다. 물론 시누이도 저희와 비슷한 시간에 시댁으로 왔고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도무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물 양념을 하다 말고 지나가는 소리로 말했어요. 형님네는 차가 많이 밀리나 봐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를 왜 해? 내가 일찍 오지 말라고 했어. 언니, 엄마가 어젯밤에 큰오빠한테 점심시간 지나서 오라고 했어요. 저녁에 와서 밥만 먹고 가라고. 아, 정말요? 왜요? 왜긴 왜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그 바쁜 애들을 불러. 주말에도 잘 모실 정도로 바쁜 변호사랑 의사야. 연휴 기간만이라도 좀 쉬게 해줘야지. 그리고 네 형님은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서 명절 보내는 거 아니니. 진짜 웃겨 엄마. 엄마 딸도 연휴 전날까지 죽어라 일하고 작은 언니도 일하는 사람이야. 무슨 세상의 모든 일을 큰오빠랑 큰언니가 다 해요? 맞아요 어머님. 저도 어제 밤까지 일해야 했어서 아직 저희 친정에도 못 갔어요. 진짜 서운하네요. 저는 결혼하고 바로 명절에 잠잘 생각하지 말라고 새벽에 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너네하고는 다르지. 네 형님은 고급 인력이야, 고급. 그 손은 환자 고치는 손인데 이런 굳은 일 하다가 뭐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니. 공장에서 뚱땅거리면서 일하는 너보다는 네 형님 손이 더 연약하지 않겠니? 어머님은 여태까지 제가 공장에서 연장 가지고 뚱땅거리면서 일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기계가 하는 일을 제가 왜 해요, 어머님? 간혹 보면 참 아직도 과거에서 사신다니까요, 여러모로. 이런 말을 들어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저녁 시간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외국인 사신들을 대접하는 내시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오느라 힘들었지, 쉬는 날에도 운전해서 오느라 고생했다 등등 형님을 유리 인형만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집에서만 일했으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안 보냈겠죠.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주말 아침에 제게 연락을 하신 겁니다. 급하게 일이 생겼는데 도와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시댁 앞으로 본인을 데리러 오라고 말이죠. 순진했던 저는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고 부랴부랴 운전을 해서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고
시댁 앞에는 양동이를 든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해도 시어머니는 그저 말하는 대로 운전하라는 말만 하셨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시어머니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시니 내비게이션을 찍은 대로 운전을 해서 갔죠. 근데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형님이 근무하는 병원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들어서 낯이 익은 간판을 보고 제가 미심쩍게 시어머니께 여기 왜 온 거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네 형님한테 들었는데 저번에 병원 청소하는 아줌마가 그만뒀다고 하더라. 둘이나 동시에. 근데 아무리 공고를 내도 사람이 안 구해진대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2번만 수고하자. 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형님이 어머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건 아닌데, 이제 진료 끝날 시간이야. 잠깐 들어가서 우리가 바닥이나 쓰레기통이라도.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의사 며느리 자랑스러워 하시는 건 아는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뭐하러 저나 어머니가 가서 청소를 해줘요? 아니, 그럼 가족이 이럴 때 도와주지 누가 도와주니? 너나 나나 오늘 노니까. 저는 주말만 노는 거고요. 그렇게 뭐든 해주고 싶으시면 평일에도 쉬는 어머님 혼자 하세요. 저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저는 그대로 청소를 하기 위해 챙겨온 용품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있는 시어머니를 형님의 병원 앞에 두고 집에 왔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나요? 형님은 그저 청소할 사람이 안 구해진다 이 말만 했을 뿐인데 저를 데리고 청소를 하러 갈 생각을 하다니 이건 의사 며느리가 예쁘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의사 며느리 앞에서 너무 비굴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네, 의사라는 직업 대단하죠. 근데 그 직업을 대하는 시어머니 행동이나 모습이 솔직히 제게는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만행을 말하니까 남편은 너무 부끄러워하더군요. 우리 어머니가 좀 그래. 본인 가방끈 짧은 거에 콤플렉스가 있으셔서 그런지 예전부터 직업 대단하거나 많이 배웠다 싶은 사람 보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신다니까. 나이 들어도 변하질 않으셔. 진짜 왜 그런지 몰라. 남편은 제게 몇 번씩이나 대신 사과한다고 눈도 못 마주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런 일로 가족들을 곤혹스럽게 한 적이 많구나 하고 예상이 가더라고요. 뭐 사람은 모두 본인에게 없는 걸 동경하고 집착한다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시어머니는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죠. 일단 형님을 예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 있어서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까지 깎아내리고 이혼까지 했으니까요. 저나 남편은 그 청소 사건 후로 시어머니가 혹시 주말에 저를 부르려는 낌새가 있으면 남편 치킨집 도와줘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만나봤자 좋은 소리는커녕 진짜 기억에 지우고 싶은 꼴만 보는데 제가 괜히 가서 피볼 이유가 없었죠. 근데 그 비틀어진 애정과 결핍이 끝내 폭력 사태까지 가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다들 이제 김장할 준비들 하고 계시죠? 그 사건도 김장철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저는 이맘때만 되면 매콤한 김치속 냄새가 제 온몸에서 풀풀 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해요. 왜 온몸에서냐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시댁에서 다 같이 김장을 담는다고 저희를 총 집합시키셨어요. 신우에게 들어보니 이번에는 그 소중한 형님도 저희와 똑같은 시간에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형님이 가족이 되고 몇 년 지났으니 좀 달라지셨나? 형님에게도 일을 시키시려나 싶었습니다. 저도 매번 시어머니의 부름을 거절하고 있었던 터라 남편과 함께 시댁에 김장을 하러 갔죠. 놀라웠던 게 시어머니는 저와 시누이나 제 남편에게 준 것처럼 형님에게도 똑같이 앞치마를 하나 주셨어요. 오, 드디어 의사 며느리도 일을 시키려나 보다 했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앞치마는 그냥 허울이고 패션일 뿐이었어요.
형님에게 앞치마를 입힌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바닥에 앉아서 강판을 들거나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할 때 형님은 소파 위에 앉히는 게 아니겠어요? 수진이는 김장 해본 적 없지? 이번에는 여기 앉아서 보기만 해라. 이번에는 눈으로 익히고 다음에 김장할 때 천천히 해도 돼. 아니요, 어머님. 저도 김장 해봤어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잖아. 일할 사람도 많으니까 나중에 수육되면 수육이나 많이 먹고 가. 삶은 고기 좋아한다며. 엄마, 큰언니가 김장 해봤다고 하는데 왜 계속 쉬고 있으라고 해요? 너는 조용히 좀 해. 그저 지 새언니 시켜 먹고 싶어서 그러지. 할 일 없으면 뒤 남은 다라이나 가져와라. 역시나가 역시나. 그날도 시어머니는 귀한 의사 며느리는 일개미들이 일하는 것만 지켜보게 하셨어요. 하지만 형님은 그저 보고 있기만 좀 민망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가셨을 때 제게 거들 일이 있으면 시키라고 와서 넌지시 말하더군요. 역시 받는 사람도 불편했을 겁니다. 형님도 그런 특별 취급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저는 손에 익지 않으면 진짜 다치거나 맛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재료 계량할 때랑 속 썩는 것만 부탁했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풀을 쑤시거나 고기를 삶으셨고 남편은 무채를 썰고 저랑 형님 시누이는 속을 섞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주방에서 나오시다가 형님이 고무장갑 끼고 제 옆에서 김치속을 섞는 걸 보더니 새삼 놀라시는 게 아니겠어요? 수진아, 네가 그걸 왜 하고 있어? 네? 아, 저도 도와야죠. 같이 먹을 건데. 너까지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거 벗어서 줘라. 내가 하면 되니까. 형님이 김치속을 묻히면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기라도 할 것처럼 시어머니는 유난을 떠셨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밀어내고 형님이 쓰던 고무장갑을 받아들이시곤 제 옆에 털썩 주저앉아서 김치 속을 마저 섞기 시작하셨어요. 그뿐만이면 다행이게요. 갑자기 화살이 제게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남이 쉬는 꼴을 못 보지? 너는 네 형님 시집살이를 꼭 네가 그렇게 나서서 하고 싶니? 네? 어머님, 제가 뭘요? 엄마, 이 사람이 뭘 했다고 뭐라고 하세요? 넌 가만히 있어. 유정이 얘가 지 형님 질투를 얼마나 하는데. 아까 보니까 지 형님을 보고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하던데. 그렇게 안 입고 와서 옆에 앉히고 일 시켰겠지. 어머님, 동서가 하라고 안 하고 제가 먼저 한다고 했어요. 아까 저희 둘이 인사도 했는데. 됐다. 편들어줄 거 없어. 사람이 좀 지 분수에 맞는 일 한다고 어찌나 툴툴거리는지. 의사 형님 있으면 나 같으면 아주 얻고 다니겠다. 나중에 너 자식 낳고서도 네 형님 득을 얼마나 보겠니? 어? 애들 아플 때마다 도움도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이다 뭐다 그런 것도 먼저 맞을 수 있는데 사람이 심보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지 입에도 들어가는 김치 좀 수진이 손 안 벌리고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 엄마, 작은 언니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 제발 말 좀 들어요. 순간 제 눈앞에 김치 속이 빨간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눈앞이 빨개지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었네요. 저를 의사 형님과 비교해서 천한 공순이 며느리로 취급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는 질투에 눈이 멀어서 형님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막대 먹은 동서로 만들다니 말 하나로 사람 눈을 아주 뒤집어 놓더군요. 남편과 시누이가 저를 두둔하든 말든 형님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두 손에 낀 고무장갑을 벗고 제 앞에 있는 김치 속이 든 대야에 던졌어요. 저는 이 김치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가족들끼리 김장한다고 좋은 마음으로 와서 분수라느니 심보라느니 말 들을 정도로 저 잘못한 거 없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형님이 예뻐서 미치시겠으면 어머님 혼자서 예뻐하세요. 거기다가 저나 이 사람이나 아가씨 갈아서 넣지 마시고요. 뭐시 어째?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네, 기꺼이 해드릴게요. 혼자서 하시라고요, 혼자서. 왜 괜히 저나 아가씨 깎아가면서 형님을 예뻐하세요?
그냥 좀 평범하게 예뻐하시면 안 돼요? 꼭 그렇게 비교하고 차별을 해야만 하시겠어요? 저는 그 장단에 맞춰드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어머님 혼자 의사인 형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대체 뭘 얻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대야 앞에 쭈그리고 있던 다리를 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채를 잡아서 그대로 바닥으로 누르시는 겁니다. 제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김치 속이 있었어요. 김치 속이요. 시어머니의 짐승과 같은 힘에 못 이겨 저는 그대로 머리부터 속이 가득 든 대야에 꼬꾸라졌고 그 결과 소리도 한번 못 지르고 그대로 머리통은 김치 속에 버무려지게 됐네요. 주변에서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누가 제 팔을 잡고 시어머니에게서 떨어뜨리려고 고군분투하는 힘이 느껴졌어요. 이러나 저러나 팔뚝이 제 팔뚝의 2배인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놔주지 않고 악에 받쳐서 지르는 소리도 간간히 김치 속이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제 귀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주제에 무슨 할 말이 많아서 땡땡거려. 이 건방진 거. 지 주제도 모르고 지 형님 앞에서 심히 망신이나 주고 네가 뭔데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엄마 이거 좀 놔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유정이 좀 놓으라고요. 어떡해. 오빠 엄마 뒤에서 좀 잡아. 드디어 제가 시어머니 손에서 벗어나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머리를 타고 뚝뚝 떨어지는 김치 속 때문에 온몸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런 꼴이 되니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참, 김치의 좋은 효능이 두피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지지 않고 시어머니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는 어머님은 대체 젊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길래 저 공장 다닌다고 그렇게 무시하세요? 네? 드러나 보자고요. 무슨 일을 하면서 돈 버셨는지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해 보시라고요. 거실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가 진짜 목에 핏줄까지 세워가면서 시어머니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순간 안방문이 열리더니 시아버지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아까 낮잠을 주무신다고 들었는데 이 난리통에서 차마 계속 꿈을 꾸실 수 없었던 거죠. 거실은 이미 생지옥인데 시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거실로 나오시더니 제 몰골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보시다가 순간적으로 팔을 뻗으셔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바로 끼어들어서 말리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빠르게 손을 드셔서 시어머니의 뺨을 사정없이 날리셨어요. 놀라서 저도 모르게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휴지를 가지러 갔던 형님도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굳었고요. 시어머니가 휘청하고 중심을 잃었는데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섭게 고함을 치셨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 귀한 딸을 저꼴로 만들어?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그래 때렸다. 사돈 어른들 대신해서 내가 때렸어. 머리가 그렇게 나빠? 옛날 생각 안 들어? 당신도 옛날에 공장 다녔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나서 매번 유정이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지금 저만 들은 거 아니죠? 공장이요? 공순이라고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저와 같은 공순이 출신이었다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고 충격적이라서 멍하게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남편도 이건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표독스럽게 시아버지를 노려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이 없이 얼굴을 들지 못했죠. 같은 공순이들끼리 급을 나누는 거야 뭐야? 그래도 그냥 말단 공순이로 일하다가 때려친 당신하고 달라. 요새 공장이 당신 일하던 때랑 같은 줄 알아? 왜 일 잘하고 있는 며느리 길을 바득바득 죽여? 당신은 뭐가 잘나서? 잘난 의사 며느리 옆에서 어떻게든 붙어서 같은 취급 받아보려고 비굴하게 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뭐가 비굴해 뭐가. 첫째 내가 잘 되면 다른 애들도 잘 되는 거니까 나는 마음 써주려고.
그 되도 않은 변명하지 마. 당신 그거 차별이야, 차별. 그리고 그 차별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얘 수진아, 네 시애미가 너만 그렇게 감싸고 도는 거 달갑든?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던진 질문에 형님은 흠칫 놀라더니 이내 제 손에 가져온 휴지를 쥐어주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아니요. 사실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를 특별 취급하실수록 저 이 집의 가족으로 자리 잡기 어려워요. 저 정말 동서나 아가씨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솔직히 어머님께서 방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었지? 당신이 하는 짓 아무한테도 하등 도움이 안 돼. 알았으면 애들한테 얼른 사과해. 정식으로. 어른으로서 제대로 사과하란 말이야. 아이고, 야, 잘해주면 뭐해. 내 편 하나 없는데. 아이고, 억울해. 고작 며느리 하나 때문에 남편이란 사람도 나 무시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죽어야지. 추하다, 추해. 나이 먹어서 죽는다고 협박하는 것만큼 추한 짓이 없어. 이 여편네야. 누구보다 오래 살 것까지 생긴 사람이 해봤자 신뢰도 안 가고. 엄마, 진짜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가족들 다 엄마한테 뒤를 돌아도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엄마 지금까지 내 직업으로, 이 사람 직업으로 모욕이란 모욕은 다 줬으면서 어떻게 엄마 과거는 그렇게 깜쪽같이 숨겼어요? 저 진짜 이번에 정식으로 전화 이 사람한테 사과 안 하면 평생 엄마 안 봐요. 가족 부끄럽다, 창피하다 하는 엄마, 저도 부모로 생각하기 싫다고요. 시어머니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호랑이 같은 시아버지가 앞에 버티고 있었고 남편까지 의절을 하겠다 협박을 하고 심지어 그렇게 예뻐하던 형님마저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사람 하나 없으니 어느 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무시다가 이내 눈을 질끈 감고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못 배워서 그래. 내가 유정이 너만 보면 잊고 싶은 내 과거도 떠오르고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했다. 미안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음에도 없는 건 지금 하시는 그 사과고 지금까지 저 무시하고 차별하셨던 건 진심이시잖아요. 예, 넌 시애미가 사과를 하는데 저는 마음에도 없는 변명으로 사과하시는 거 듣기 싫어요. 지금 제 꼴 보이세요? 제가 이 꼴을 하고 어떻게 어머님을 용서해요. 그리고 상황 탓하지 마세요, 어머님. 어른이 돼서 열등감이나 자기 혐오를 며느리한테 분풀이하듯 푸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게 나서자 시어머니는 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진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잘못했다, 용서해 주렴 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작긴 했어도 변명만 덕지덕지 붙은 사과보다는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왔어요. 아무튼 그날 버무려진 건 제 머리와 시어머니 과오였네요. 시어머니는 너무 수치스러우셨는지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고 남은 저희들은 대충 남은 김치 속으로 김장을 빠르게 끝냈어요. 정리를 마친 후에 집에 가려는 채비를 마친 저희에게 시아버지께선 침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제 반년 동안은 집에 아예 오지 마라. 아마 저 여편네 창피해서 니들 얼굴 보지도 못할 테니까. 대형 선언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괜히 얼굴 보고 더 문제 만들지 말고 차라리 한동안 멀리 있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좀 알자고 하셨습니다. 원래 가족일수록 더 떨어져 살고 얼굴도 진짜 가끔씩 봐야 애틋해진다고 말이죠. 이미 시어머니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저희는 시아버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 반년간 명절에도 시부모님의 생신에도 일절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모든 건 전화 한 통으로 끝냈습니다. 웃긴 건 시어머니께서 그 결정에 불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시댁의 발길을 끄는 지 석 달도 안 가서 다가오는 본인의 생일에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제게 먼저 전화를 해서 진짜 네 시애미 생일인데 집에 안 와볼 거냐고 빈정거리셨어요. 제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시아버지께 일렀죠. 결과는 시댁의 발길을 끊는 기간이 반년에서 1년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저희 시아버지시지만 정말 대쪽 같지 않나요? 시어머니에게서 자유가 된 기간 동안 저는 형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김장 사건 이후 형님이 제게 먼저 연락을 해서 괜찮은지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괜찮으면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고 제안도 하고요. 그렇게 어색한 상태에서 만났는데 형님은 조심스럽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나도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거라서 새 식구가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려웠어요. 동서도 봐서 알겠지만 내가 진짜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어머님까지 그렇게 티가 나게 편애를 하시니까 동서한테 너무 미안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거 형님 잘못 아니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난 동서하고 얼른 친해지고 싶은데 동서한테는 미안하지만 진짜 김장날이 날 살렸어요. 저도 김치에 버무려진 김에 어머님 얼굴 안 볼 수 있는 기회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머님 얼굴 계속 안 볼 수 있으면 또 김치 속에 머리 확 박아도 괜찮을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안타깝게도 약속된 기간이 있었으니까요. 올해 추석이 김장 사건 후로 처음 시댁에서 보내는 명절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칼을 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시어머니께서 저희 눈치를 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그날 음식도 진짜 간소하게 해서 먹고 대부분은 배달시켰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떠주는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더 먹고 싶으면 말해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무시만 하던 공순이 며느리에게 말입니다. 제가 시어머니 인상이 뚱한 불독 같다고 말했었죠? 오랜만에 만난 시어머니의 인상은 마치 이빨이 다 빠진 불독 같았네요. 솔직히 그 모습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다시 제게 눈을 뾰족하게 뜨시고 공순이가 어째했는데 저째했는데 하면서 뭐라 하셔도 이상하지 않고요. 사람이 그렇게 금방 바뀔 수 없잖아요. 사람은 40세가 지나면 자신의 습관과 결혼을 한 거나 매 한 가지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도 나쁜 습관을 쉽게 버릴 수 없으시겠죠. 하지만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게 무서워서 잠깐 그런 척 하는 거라도 상관없어요. 이미 시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 모두 저를 지켜주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특히 형님이 말입니다. 저번에 같이 맥주 한 잔을 했는데 술에 좀 취하긴 했지만 형님이 제게 그러더군요. 나중에 혹시 어머님이 또 그렇게 동서를 못 살게 굴면 본인이 도와준다고 걱정 말래요. 형님은 저보다도 약해 보이고 또 술 먹고 한 소리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껌뻑 죽는 의사 며느리인 형님이 하는 소리니까 어딘가 모르게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이제 그 말도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족 노릇 또 시어머니께도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은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자부심을 갖는 딸인 만큼 또다시 대야에 머리를 박는 수모는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짓을 2번 당하진 않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만 봐도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닌 걸 알지만 또 경험만큼 중요한 스승은 없으니 그 경험을 토대로 반복되는 일은 피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저희 집은 김치 사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 같이 김치 담그는 건 여러모로 좋지 않을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나중에 제가 김장하고 싶으면 그때 다시 다 같이 김장하자고 제게 책임을 일임하셨고요. 언제 시댁에 다 같이 김장을 하는 전통이 부활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당한 상처가 다 아물기 전까지 부활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김치에 관련된 저의 매콤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이 다른 의미로 매콤한 경험은 안 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즐겁게 김장하시고 가족들 모두 둘러앉아서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